금요일은 연준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바로 소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단기자금 시장의 대표적인 금리인 소파 금리가 급등하면서 유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파 금리 급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일단 소파 금리가 어떤 것인지 기자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맨 위에는 이제 연준이 FOMC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예를 들어 4.75에서 5.0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맨 위하고 맨 아래가 바로 그 범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맨 위에서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그 중앙은행인 연준에 예치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자를 지급하거든요. 그거를 IORB 이렇게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녹색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많이 들어봤던 오버나잇 RRP 즉 영래포에 지급하는 금리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막 출렁이면서 움직이는 거 있죠. 네. 이게 바로 그 소파 금리예요. 근데 소파 금리는 뭐냐면은 연준이 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자기의 기준금리를 얼마에서 얼마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게 잘 지켜지는데 이 소파 금리는 뭐냐면 연준하고는 사실 상관없이 일반 민간인들끼리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해치펀드라든지 여기서 주고받고 빌릴 때 받는 금리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연준이 제일 주시하는 금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 RRP하고 영래포하고 이 IORB 사이에서 보통 지금은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맨 끝에 보시면은 이 소파 금리가 확 튀었죠. 이게 뭐냐면은 RRP 그 IORB도 넘었고 그다음에 상한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넘어섰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좀 관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만기가 하루인 레포 거래를 통해서 형성되는 대표적인 금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소파 금리 움직임과 함께 과거에 단기 자금 시장 위기가 있었던 2019년 9월의 흐름과 한번 저희가 자세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님이 또 이렇게 그래프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차트는 뭐냐면은 이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그 소포 금리가 이렇게 어떻게 형성이 됐나 그걸 보여주는데요. 당연히 2018년, 19년 요때하고 지금하고 기준금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 기준을 정해서 즉 영래포면 영래포 또는 IORB면은 IORB를 정해서 그걸 빼준 걸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수준 자체가 뭐 5%든 뭐 3%든 상관없이 이제 그 시장을 좀 정확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이렇게 빨간색 선이 있죠. 요거는 바로 0.2니까 이게 바로 IORB 그 수준인 거예요. 그다음에 0.0인 거는 소포에서 RRP를 뺀 게 0이라는 거니까 이게 바로 영래포 수준인 겁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 보면은 이 0.2 위에서 즉 다시 말하자면은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금리보다 더 위에서 이게 많이 형성이 됐다가 2019년 9월 18일에 보면은 이게 무려 지금 저기 차트는 안 그려져 있는데 한참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때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큰 걱정을 했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쪽을 담당하고 있던 그 인사도 그날 해고가 됐고요. 이제 그날은 아니지만 이제 왜 이런 것도 몰랐냐 하면서 해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좀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만큼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 이 0.0에서 0.2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 맨 오른쪽 빨간 걸 보시면은 삐죽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그 소포에서 RRP를 뺀 값은 월말에 이렇게 항상 튀어요. 그리고 또 특히 분기말에 많이 튑니다, 위로. 그때 이제 뭐 유럽계
그 은행들이 자기 이제 그 대차 대조표를 그 윈도우 드레싱을 하느라고 그 많이 빌렸던 걸 다 회수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오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약간 심하게 튀었다가 다시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 9월에 소파 금리가 급등하면서 과거 경험에 대한 우려로 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우려감이 감돌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파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소포 금리는 당연히 그 시장에서 네. 돈을 제일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큰 손 빌려주는 사람이 그 주체가 그 주체 행동이 이제 굉장히 클 텐데요. 소포 시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빌려주는 사람이 바로 저기 그 MMF라는 단기 그 자금 그 펀드 그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이제 많이 빌려주면은 이제 이거 좀 낮아지고, 근데 누군가가 또 지금 뭐 예를 들어 소포 금리가 5%인데 네. 나 돈이 너무 필요해요. 단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5.1% 줄게요. 그러면은 MMF가 글로 가겠죠. 네. 그러면 MMF가 글로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네. 하루짜리인 영래포 그거를 인출해서 네. 그 더 높은 금리인 소포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 여기 이제 빨간색이 지급준비금입니다. 2018년부터 그때 QT 해서 양적 완화, 양적 긴축 1차 그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여기 쭉 감소하죠. 그래서 1조 5천억까지 감소하다가 그냥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 제일 저점에서 이게 이제 터졌죠. 근데 지금의 지급준비금은 얼마냐면은 네. 3조 1천억 달러예요. 네. 그럼 그때보다 2배나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것도 보면은 그 당시하고도 뭐 그게 큰 차이가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규모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는 어떤 뭐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다. 요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요인이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거래량까지도 지금 차트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소파 시장의 거래량이 2022년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규모는 또 어떤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네, 그 2022년 이게 이제 밑에 그 주황색 네. 그 선이 소프 시장의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이 빨간색 상자 이전까지는 대략 1조 달러 정도였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2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이게 바로 그 헤지 펀드들이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했을 때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왜 그걸 하느냐? 이제 국채 선물 가격이 높으니까 네. 그거를 팔고 국채 현물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국채 현물을 살 때 헤지 펀드가 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국채 현물을 일단 먼저 삽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저기 소포 시장에 가가지고 MMF한테 네. 야, 내가 여기 담보를 줄 테니까 돈 좀 꿔줘 해서 돈을 또 빌려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돈 갖고 또 국채를 사요. 그럼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 레버리지가 보통 뭐 한 10배, 20배까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소포 시장의 거래량이 바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소포에서 RRP의 그 금리를 뺀 값도 보면은 그 전에 마이너스였다가 0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 게 다 이제 아마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네. 지금 이 소포 시장을 굉장히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소파 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또 베이시스 트레이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BTFP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BTF 창구가 2024년 3월 11일로 종료가 됐는데 그래도 최대 계약 기간까지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만기가 됐다 하더라도 또 2025년 3월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FOMC 일주일 전에는 BTFP가 29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소포 금리도 그렇고 또 이제 BTFP도 감소하고 있었는데 그 FOMC 이후에 0.5bp를 확 내렸잖아요. 0.5%를 50bp죠. 그걸 네. 확 내리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BTFP 금리가 사실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이상 뭐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차례대로 불리한 그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네. 그런 은행들 차례대로 이거를 아마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보면은 네. 첫 주에는 29억 달러 정도 이게 줄었잖아요. 네.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밑에 파란색이 네. 주별 변화거든요. 88억 달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는 145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죠. 네. 그래서 이 BTFP 전체 크기는 이 주황색인데요. 지금 현재 715억 달러로 가장 많이 됐을 때가 대략 한 1,600, 뭐 1,700 이 정도인데 네. 거의 반 이하로 지금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FOMC에서 50bp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BTFP 잔고가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연내 추가 인하를 또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달 정도 시간 이내에 BTFP가 거의 다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710원인데 지난주 줄어드는 게 거의 150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5번이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면 BTFP는 거의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이 BTFP를 은행이 왜 이거를 빌렸냐면요. 은행 위기가 나니까 어떤 걱정을 했냐면은 자기네에 있었던 예금자들이 딴 데로 가는 더 튼튼해 보이는 은행으로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JP모건 뭐 이런 은행으로 갈 거다 걱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을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금자들이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충분히 은행이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보면 별로 그런 일은 안 벌어졌고요. 네. 그 은행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싸게 연준이 이게 빌려주는 장치를 마련해줘가지고 네. 굉장히 뭐 좋다 하고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은행들이 그 예금자 이탈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빌렸다면은 지금 BTFP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만큼 딴 데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딴 데서 지금 빌린 흔적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준의 재할인 이거라든지 아니면 뭐 또 기타 방법을 통해서 이거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빌리고 있다 이건 안 보이는 걸로 봐서 BTFP는 이제 조만간에 거의 한 달 정도면 이게 청산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그렇게 아주 은행이 위험했던 건 아니다. 네. 은행이 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장사가 돼서 이걸 많이 빌렸던 측면이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TFP의 향후 전망으로는 한 달 정도 내면 아마 청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는 또 양적 긴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9년 9월 소파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중단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었는데요. 현재 QT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냥 우리 영어로 비즈니스 as usual 그러잖아요. 그냥 네.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기 맨 끝에 보시면은 파란색 기둥하고 주황색 기둥이 있는데요. 네. 이 파란색 기둥이 바로 국채를 9월 달에 그 QT를 한 건데 네. 그 빨간색 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국채 목표 금액이거든요. 딱 목표 금액 거의 채웠어요. 네. 250억 달러가 목표 금액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49억 달러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채웠고 그다음에 주황색은 예전하고 비슷하죠. 그 MBS인데 네. 이거는 연준이 지금 QT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이렇게 그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걸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예전 수준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아까 살펴봤던 네. 그 소포 금리가 뭐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해서 깜짝 놀랐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또 보니까 어제 걸로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걸로 봐서 뭐 QT를 중단한다 이런 일은 아마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네. 속도는 늦출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 6월에 대비해서 국채와 MBS 감소되고 있는 현황을 또 그래프로 나타내 주셨는데요. 짚어봐 주세요. 네. 이
연준의 QT는 2022년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QT의 대상은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증권을 대상으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국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주황색이 바로 그 MBS입니다. 꾸준히 줄고 있죠. 네. 꾸준히 줄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1조 달러 기준이니까요. MBS는 한 4,300억 달러가 줄은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파란색이 국채거든요. 요거는 1조 4,400억 달러가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대략 한 1조 9천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세 번째 네. 그 차트로 슬라이드로 네. 보시면요. 여기 이제 지급준비금 규모가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준이 QT를 하면은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지급준비금이 QT를 한 이후에 보면 오히려 살짝 늘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거, QT가 줄어드는 거를 누가 다 막아줬냐면은 이 역레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역레포가 그 버퍼 역할을 여태까지 아주 잘 해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지금 역레포 잔고는 한 3,8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요 잔고가 다 없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이 버퍼 할 친구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급 그 QT를 만약에 이번 달에 600억 달러를 했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바로 그때부터는 600억 달러 1대1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은 이 3,800억 정도 이 정도의 그 역내포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3조 1천억 달러 수준의 이 지급준비금은 네. 앞으로도 뭐 최소한 한 1년은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QT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기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소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시간이었고요. 연준화처 시간은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스페셜 원 시간 이어가겠습니다.